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BC 뉴스룸입니다. 저는 메인 앵커 원종우입니다. 자, 이제 술자리를 많이들 가세요? 연말, 송년회. 연말이라고 특히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많이 가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을 가긴 어렵잖아요, 박사님.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일주일에 5번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주일에 뭐, 8번, 9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술을 이제 많이 마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물론 여기선 이 4명 중에 50%가 술을 안 마십니다. 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연말이 되니까 술 자리에 가는 건 좀 늘어나기는 해요. 네. 자리에만 가는 거죠, 그냥. 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 약간의 술은 뭐 괜찮다. 적당히 먹는 건 이런 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네. 우리가 봐서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마신다고 해서 괜찮다 이게 아니래요.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불편한 오프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한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 네. 뭐 적당히 마시는 건 이미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조사를 했어요. 연구 조사가 나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이라는 데 나온 거래요. 네. 네. 550명을 조사를 했대요. 꽤 장기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고 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시냐면 일주일에 와인 5잔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파인트니까 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504잔 네. 정도를 마시는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네. 한국 사람 기준으로서 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그 정도를 먹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맥주 504잔이란 거는 이거는 뭐 먹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조사를 과연 어떤가 하고 이제 뇌에 조사를 한 거예요. 기억력이나 뭐 학습력 이런 거를. 그랬더니 이 정도 먹는 경우에도 그 해마에 손실이 일어난다고 손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가 나온 거예요. 의외로 약간의 술, 이 정도의 술도 뇌를 파괴하고 해마를 손상시켜서 여러분을 치매로 이끈다. 네. 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통계가 잘못된 거다. 적당히 마시는 게 더 좋다는 건 네, 네. 그렇죠. 통계가 잘못된 네. 거다. 저희 약간 지난주에 얘기했던 데일리 메일 생각나는데 네. 저희 지난번에 언젠가 왜 뭔가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면은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도 했었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조금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기사 이제 제목 보고는 그런 또 여러 중에 하나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네. 아 이거는 조사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제대로 했고 연구도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를 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과학 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펌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이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네. 트랙으로 들어가셨어요. 뇌손상의 트랙으로. 그동안 뭐 적당한 술은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먹던 분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근데 만약에 아직은. 그 뇌 손상이 정말 유의미하게 뇌가 손상된다면 세상은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지배해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뇌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기억력만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사람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학적으로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술을 드시는 걸 참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뭐. 예.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술은 마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마약이죠 알코올은. 드시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자기가 알고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예, 이런 정도의 손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적당한 술은 몸에 좋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얘기는 그건 사실이 곤란하다. 아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네, 연말에 어쨌든 술에 대해서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대한 게 좀 사실이긴 하잖아요. 네. 술 먹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경각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는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비음주자의 네. 술을 먹는 것과 술을 먹고 실수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하고는 다시는 술을 안 먹습니다. 네. 실수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보면 압니다. 예. 맞아, 그건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사라고 하는 그거죠. 네. 제가 저번 달인가 우리나라의 민족 정론지 있지 않습니까? 디스패치라는. 거기에 원래 딴질보 아니었어요? 저도 딴질보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디스패치라니. 예, 디스패치 정론지죠. 네. 거기에서 그거 봤어요. 그 술 먹고 나오는 성격이 그냥 원래 성격이래요. 네. 아, 네네. 아, 네네네. 네. 맞아. 그 기사 있었죠. 저도 봤어요, 그거.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취중 진담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는, 그렇겠냐. 지금 술 먹으면 헛소리나 하고, 뭐, 네. 이사 과격한 행동이나 하지 않은데, 그게 사실은 이제,
평소의 모습이다. 네. 라는 근데 것이 저는 이제 술 먹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은. 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뭐 돌변한다거나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상한 사람은 놀려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아. 네. 술 먹으면 멍멍이가 되는 사람은 원래 멍멍이인 거예요. 원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게- 평소에 그런 게 있어요, 다. 이론적으로 봐도요.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흥분제가 아니고. 오. 술 먹으면 흥분하는 게 아니고 헤로인 네. 같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원래. 오. 근데 이제 가라앉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를 이성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거나 네. 뭐 참고 있거나 그 네. 부분을 가라앉혀요. 그래서 원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참는 부분을 눌러주는 거군요, 네. 말하자면. 그래서 술 먹고 폭력적이 되는 사람은 원래 폭력 기질이 있는 거예요. 네. 참는 걸 참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알코올은. 그래서 이게 흥분하는 것 같지만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술 먹고 뭐 자는 게 술 버릇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잠이 부족한 거예요. 아, 네. 명쾌하군요. 네. 그것만큼은 확실하죠.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적당히 마시시면서도 그 생각 하시고 술, 담배는 아무래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해도 아주 오케이즈널리란 말 있잖아요. 어쩌다가 상황에 맞게 마시는 게 좋다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뭐 그런가. 뭐 그거 맞춰가면서 딱 어떻게 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죠. 이렇게 이제 과학이 우리 몸에 좋고 나쁜 거를 하나하나 밝혀내다 보면 정말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있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우리가 또 너무 또 이런 것에 또 딱딱하게 네. 뭐 지배받을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면 좋다는 건 대체로 하기 싫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야채 먹기. 힘든 거. 뭐. 고기 안 먹기. 얼마 전에 김호중 공장장하고 그 얘기했는데 고기 뭐 그때 디톡스 얘기하면서 네. 김호중 공장장이 디톡스가 그게 독소가 쌓여서 그게 빼야 되는 거면 자기는 진작에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아주 막 웃으면서 하더군요. 식단이 소구화되면서 뭐 그럼 소구화를 원래 먹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공장장한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게 안 왔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좀 올해 마지막인가요? 뉴스룸은 올해 마지막이죠. 12월 그렇죠. 뉴스룸. 마지막 뉴스룸입니다. 뉴스는 올해 마지막이네요. 네. 그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사다난 한 해가 지나고 네. 올해도 많은 과학 뉴스가 있었다.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의 과학 이야기를 뭐 뉴스를 뭐 정리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네. 근데 올해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매년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네. 그러고 다 했던 얘기 하는 거여서 사실 네. 그런 거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왜 했어, 우리? 작년 주정에는? 해보니까 의미가 없던 거죠. 네,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했고. 네. 네, 여하튼 많은 일이 있었던 올해 한 해였고 뉴스룸 저희 뉴스룸뿐만 아니고 다른 저희를 모방한 다른 뉴스룸도 굉장히 화제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2모사에 네,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뉴스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부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강력해서 백세리지 오래가서 백세리지 대한민국 우리 건전지 백셀은 강력하게 백셀은 안전하게 더욱 강하고 더욱 안전하게 백셀 건전지는 백셀. 자, 저희 전하는 말씀 방금 들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배터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해야 하고 아직 달 얘기가 남았어요? 할 얘기를 찾아내야죠, 뭐. 네. 네. 다행히 저희한테 이제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아니면 뭐 팟빵에 심지어 댓글로 건전지 관련 뉴스가 나오면 링크를 그렇게들 걸어주세요. 제보가 많이 아, 네. 들어오네요. 네. 네, 제보들을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데 그렇죠.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의견 되게 많죠. 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건전지나 썼지만 이제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배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혹은 이제 뭐 과학과 사람들의 네. 광고해주는 배터리가 있는 걸 알았으니. 광고를 해주는 네. 훌륭한 배터리가 있는 걸 알았으니 이제 뭐 백셀만 쓰겠다 뭐 이런 네. 분들이 좀 계셔서 되게 페이스북에도 그런 걸 또 네, 본인이 감사하게 쓰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네. 그랬어요. 네,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일 많이 들어온 배터리 관련 제보는 푸프스스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있죠. 네, 유명하죠. 아주. 네, 이 언론에서 다룬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나 백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네. 팟캐스트를 듣고 하셨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게 나온다는 건. 그럴까요? 그럴 수도 저는 있죠. 또 푸프시스 분들이 또
뭐 우리 쪽하고 분위기가 좀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나와에서 이제 다나와 원래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되지? 테스트하는 그런 사이트니까 거기서 네. 이제 테스트한 건데 이게 뭐냐면 뭐 D사, E사, B사 이렇게 제조사의 건전지들을 제일 오래가는 건전지가 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건전지가 AA 타입이 있고 AAA 타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각각 얼마나 진짜 말대로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고래 모양의 그 장난감에다가 장난감을 이렇게 수조에다가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배터리들을 넣어가지고 그 헤엄치는 장난감 그거. 네네네 예.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목욕할 때 쓰는 그 장난감 있잖아요. 태도 꼭 이런 걸로 하시더라고요. 네 귀여워요. 진짜 건전지는 장난감에서 진짜 많이 쓰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2마리를 풀어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D사의 건전지는 뭐 얼마가 가고 뭐 E사도 얼마가 가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건전지라는 게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짜리를 샀었더니 얼마를 간 썼다. 그렇죠. 라는 거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진정한 가성비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팟캐스트에 광고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백셀이라는 것입니다. 네, 복잡한 실험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일단 결과적으로 백셀의 AA와 AAA 사이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죠. 양쪽 두 개 다 해서요? 네, 두 개 그렇습니다. 다 해서 양대 산맥. 네. 네, 가성비로 가장 좋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 기사를 저희한테 되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 기사를 소개하라라고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말씀해 네. 주셨어요. 굉장히 자세한 실험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걸 저희가 다 설명하는 건 저희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 뭐가 지속이 많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뭐가 힘이 많이 되고 그런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험하셔서 그래프를 다 그리셨고. 네. 그러니까 뭐 역시 다나와의 어떤 이런 벤치마크는 예. 네. 실험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믿을 만한 실험인데 그 결과 가성비 면에서 백셀이 이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솔직히 배터리 넣어서 오래 좀 간다 한들 그게 오래 가는 것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든다면 그렇죠. 그게 예. 무슨 그 헛짓입니까 그게. 그러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백셀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의 수위를 네. 차지했다는 점에서 역시 백셀이다. 네. 역시 힘세고 오래가고 또 싸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에너지당 단가에서 최저를 달리는.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할 수 네. 있죠. 네. 에너지는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단위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단가가 낮은가. 네. 그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백셀의 위대함이 또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번 뉴스룸 때인가 저번 편을 듣다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망간전지가 어렸을 때 그거 아니에요? 배터리 부시면 그 안에 흑연 나와가지고 낙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용 기자가 공대를 안 갔는지 최근에 이제 다른 팟캐스트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저렇게 호기심이 많고 그 뭐랄까 뭘 부수기 좋아하는 타입이 왜 안 갔을까? 이 수학이란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였을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저는 뭐 뜯어볼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박사님의 경우에는 이 학자가 되신 것이. 자, 그래서 백셀 얘기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도?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무적으로 또, 물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트위터에서 본 내용, 이건 이제 우연히 발견한 내용인데요. 그 LED 봉 있잖아요. 팬클럽들이 이렇게 네. 콘서트장 가서 쓰는데 요새 예전에는 그 이렇게 야광봉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서 쓰고서 버렸는데 요새 LED 봉 거기에다 이제 배터리를 끼운대요. 근데 네. 그 이 LED 봉의 규격에 E사의 건전지는 조금 커가지고, 그러니까 건전지 두께가 살짝 진짜? 두꺼워가지고 끼면은 잘 안 빠지는데 이 백셀은 살짝 가늘어서 이게 잘 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콘서트 다니는 팬들 사이에서는 백셀 전지를 서로 추천하고 있는 광경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두께가 살짝 다르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길이는 같은데. 네, 길이는 같은데 이 두께가 다른데 네. 이 봉이 보통 얄팍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게 안 들어간다고요, 잘?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애들 장난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네. 어떤 건 잘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와, 그건 몰랐어요, 네. 진짜.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 콘서트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건전지는 백셀을 사서
여러 개를 사가지고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아, 네.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에서 진짜 백셀을 추천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백셀 트리플 A를 네네네. 서로.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다시는 D사 거 사나 봐라.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아이템을. 네, 소중한 LED 봉을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등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펜질을 네.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습니다. 펜질의 필수품.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감춰졌던 일면인데 뭐가. 그럼 우리도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 LED 봉 좀 사오라고 그런 거 좀 하자고. 이 백셀사에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그러게요. 되게 중요한 이게 건데. 뭐 오래가고 어쩌고 또 중요하지만 어디에나 잘 들어가는 백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지금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 맞죠. 방탄소년단. 이 해외 우리 K-팝 팬들도 네.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배터리밖에 약간 뭐 E4, D4 이런 네. 잘 들어가지도 않는 물건들 네. 그런 거를 구입하셔서 쓰시는 그 속에서 이제 백셀이 또 어떤 세계 시장 개척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의 어떤 틈새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데 외국 가면은 별로 안 그런 거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제 보급되면 그런 거 이제 같이 그렇습니다. 나가니까. 예, 네. 그런 그런 시장 개척한 것들 많잖아요. 초코파이니 뭐 네, 그렇죠. 예, 도시락 이런 거. 그 풍선, 막대 풍선. 아, 네. 네네네. 네, 그거 참 아주 외국에서 쓰는 거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계 시장이 개척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개런티를 뭐라 그래야 되죠? 저희 1년 동안 광고를 해주세요. 예, 네. 그런 것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네. 심지어 어떤 분들도 있냐면 백셀이 건전지를 다음에 크게 만들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놀랍네요. 예, 이 정도에서 하죠. 네. 얘기가 이제 좀 잘못 또 새나갈 것 같고요. 옆쪽으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백셀 배터리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던 전통 배터리, 아주 기술력도 뛰어나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 번쯤 더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팟빵에 뭐 메탈리카도 좋지만 홍진영인가? 배터리, 그 사랑의 배터리. 배터리를 배경음으로도 깔아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제보 부탁드리며. 네, 저희 백셀 배터리와 함께하는 저희 뉴스룸.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SPBC 뉴스룸 특집이 아닌 그냥 보통으로 마련되고 있는 한 해가 간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어른들의. 아, 그렇구나. 그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죠. 네. 자, 오늘 네, 특별하지도 않아요, 느낌이. 네. 맞아요. 네. 뭐 특별해. 예. 네, 그렇죠. 왜냐면 오늘 특집을 안 하면 우리는 한 살 안 먹어도 되니까. 네. 곽재식 작가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해가 간다는 게 그레고리력이냐 율리우스력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무슨 물리적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은 해란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도 네. 무리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우린 아직 만 한 살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그냥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거죠, 뭐. 네. 네. 나 아직도 어디 못 쓸 때 2007년이라고 쓰고 그래요. 10년을 빼고. 그 2017년이라는 거 알면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르는 자동차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여하튼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최 팀장님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네. 제가 지난주에 그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를 갔다가요. 약국에서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피부 노화, 피부 탄력, 색소 침착, 비만, 대사장애, 탈모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걸 뭐 네. 어떻게 한다는 말이 한꺼번에. 네, 이게 사실 여기까지는 약국 포스터의 흔한 풍경이죠. 그렇게 써놓고 안 됐군요. 뭐. 그게 한 장이에요? 네, 한 장에 써 있었고. 와. 그런 병을 갖고 계신 여러분 힘내세요. 쯧쯧 뭐 이렇게. 네, 이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의 유전자 특성을 확인하고 내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전자 특성? 네. 아.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약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예요? 이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국에서. 와. 그래서 내가 이제 피라고 했어요. 피를 뽑아서 보내주면 한 20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 이게 이제 건강 파트가 건강을 검사해주는 게 있고 미용 쪽을 검사해주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한
10만 원 정도를 내면 이걸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21세기 아닙니까? 네,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꽤 오래전부터 흔했었고 최근에는 DIY 키트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올해 초 작년 말 이때쯤에도 유전자 검사를 DIY로 하는 내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네, 스스로 할 수 있었고 네. 그게 뭐 한 3-4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와. 곧 그런 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고 와. 네.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네. 왜 이거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네. 유방암 네. 뭐 유전체에 있어서 뭐 이제 그 수술했다는 얘기 같은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또 미국에서 제가 뉴스거리를 찾다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뭐가 또 사회 문제가 됐냐면 자기의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네. 이 검사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라이프 코치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아.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 당신은 이런 유전적 형질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아티초크를 반 개씩 먹어라. 혹은 비타민 D. 아티초크가 뭐예요? 뭐 야채 같은 거 있어요. 아, 네. 뭐가 풍부한 야채, 뭐 아. 매일 뭐 당근을 뭐 몇 개씩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어떤 라이프 코치를 해주는 서비스가 그럼 있는데 불가능한 걸 요구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권하는 뭐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가 생겨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조금 유사과학적인 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유전자가 이렇다는 게 어떤 질병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가이드가 명확하게 이제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일종의 의료행위 아닌가요? 그거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으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는 거는 이거 의료행위라고 하기 좀 어렵죠. 우리 엄마도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게요. 목감기에 걸렸으면 생강차를 마셔봐. 뭐 이런 거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내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너는 감기에 걸리기 좋은 체질이니까 생강을 지속적으로 장복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 그러고 돈을 받으면 의료행위. 네, 돈을 계속 받고 있는 그쵸. 거죠. 아, 그래서 돈을 이게 받으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의료행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헬스 트레이너가 너는 근육이 모자라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하루에 닭가슴살을 뭐 3조각 이상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네,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진짜 그러네요. 네, 이런 류의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고 이게 이제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제 뭐 이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주 그렇게 활발하게 뭐 논쟁이 될 정도는 아니고 논쟁이 되면 나중에 이제 집착 분석에서 한번 다뤄주시기를. 이게 참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네, 애매하고 애매하죠. 네, 네. 효과가 안 걸리는 게 그걸 먹어서 안 걸린 건지 그렇죠. 그냥 발현이 안 된 건지 알 수 없는 건지.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와 과학과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가이드해 준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제가 본 거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피부 노화, 탄력, 뭐 탈모 이제 이런 쪽에 유전자가 있는지 봐주는 거니까 아주 그렇게 심각한 뭐 이런 질병들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유전자 검사 안 하고 부모님만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런 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간 받았던 느낌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래가 되게 빨리 오고 있구나. 이제 뭐 이제 이런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핏 이게 그 지문 검사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사실 제대로 아니죠.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건 네.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유전체 검사라는 게 있고, 이걸로 실제로 내 유전자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가능한 시대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있고. 지문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인간 게놈이 완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되게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들던 중에 제가 엊그저께 그 기즈모도 사이트에서 어떤 바이오 해커 얘기를 하나 읽었는데 바이오 해커요? 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사실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은 조시아 자이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생화학하고 생물 물리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나사에서 펠로우십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온라인에서 DIY 바이오 용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킥스타터에서 그 DIY 크리스퍼 키트라는 걸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거였냐면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서 다 죽잖아요.
죽어야 된대요. 네. 죽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대장균의 DNA를 변형을 시켜서 항생제에서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네. 그런 집에서 실험할 수 있는 DIY 크리스퍼 키트를 판매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네. 항생제 내성 대장균을 만들 수 있는 네, 킷을 직접 만들었다고요?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거 퍼주면 어떡해요? 뭐 이제 뭐 잘 했겠죠. 그러니까 실험을 네. 어쨌든 할 수 있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액체를 어디에다가 넣고 48시간 동안 흔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잘 막아서 넣어놨다가 빼고 그냥 뭐 방치했다가 뭐 이 정도의 간단한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무슨 버섯 키우는 키트 이런 것처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항생제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장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낸 이제 이 분이 계신데,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사실 뉴스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를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데 성공했던 뉴스가 올해 한번 나오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크리스퍼 DIY 키트와 사람 체내 유전자 변형, 그리고 이제 어떤 겁없는 젊은이들, 이 세 가지가 만나고 나니 아주 굉장히 그 앞서 나가는 무서운 일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그분이 무슨 일을 오래 했냐면 자기 피부 세포에다가 형광 해파리의 DNA를 직접 주입을 한 거예요. 오잉? 자기 피부 세포를 떼서 했겠죠, 물론. 아니요. 몸에다가? 네, 몸에다가 팔에 형광 해파리를 DNA를 주입을 해서 형광이 되면 좋은데 해파리가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피부를 이제 반짝반짝 빛내겠다. 무광 해파리가 되는. 촉수괴물. 그런 이제 실험을 했는데, 물론 아주 작은 이 양의 그걸 했는데, 이제 기대만큼 반짝반짝 빛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검을 해본 결과 단백질이 몸 안에서 복제가 돼서 인간과 해파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서 와. 이 가능성을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 창고에다가 이런 어떤 실험 장비를 두고, 심지어 기즈모도의 기사에 보면 청테이프 네. 이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대충 뭘 붙여놓고 감아놓고 이런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창고에서 왜 무슨 그러니까 차고에서 네, 컴퓨터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같은 거 이제 대충 놓고 이제 너저분하게 관리되고 위생 상태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세포 떼다가 그냥 자기가 주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 해커라고 네. 말하는 우리 자기 몸에 실험하는 건 그거는 불법이 아닌가? 불법이죠, 사실은. 불법이죠. 그런데 네.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처방 내리는 건 의료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법의 요지가 되게 많죠. 그리고 네. 이제 또 이분이 뭐까지 하시냐면 그 말기 암 환자 자기 스스로 이제 맞춤 치료법을 개발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건 진짜 불법 같은데요. 그건 네, 불법이죠. 까딱하면 그냥 바로 재고랑 차는 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암 환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 이분이 조언을 해준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남의 치료를 돕기도 하고 자기 세포들을 배양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네. 창고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미국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되게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고 바이올로지, 그런 차고 생물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근데 뭐 리자드맨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펭귄맨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나요? 걔네들은 어디 나온 애들이에요? 뭐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나. 네네, 그런 데 나오는 네. 악당들. DC 아니면 마블에 나오는 애들이군요. 네. 거기 기사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해킹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이 분야의 애플 원이 지금 어쩌면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애플 원과 다른 거는 애플 원은 잘못돼도 아무도 죽이지 않지만 이거는 사실 위험하고 또 윤리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굉장히 많은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있고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차고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재반의 조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싸진 유전자 검사, 뭐 DIY 키트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또 언제까지 그냥 이런 건 해서는 안 돼라고 막아놓는 걸로 이런 정말 피가 보글보글한 젊은 친구들을 막을 수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를 정말로 어디로 이끌어 갈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뭐 애들이 차고에서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뒷골목 암시장 가가지고 안구를 사서 네. 교체해 넣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저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인데 과학기술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결국 이런 거 하나가 우리를 다 없애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를 다 멸망시키고 말겠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예를 들어 특정 항생제가 아니라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대장균 키트. 그게 이제 슈퍼 박테리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얘가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고양이가 뛰어오르다가 네. 떨어뜨려가지고 네. 깨지고 얘가 날름날름 핥은 다음에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뭐 괴물도 그랬으니까. 아, 그렇죠. 다 그런 식이죠.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퍼뜨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속절없이 다 네. 슈퍼 박테리아에 죽어가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이제 SF만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바이오 해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이에요. 것처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을 너네 집 강아지에게 먹이겠다. 뭐 가능한 얘기잖아요. 강아지에게 먹이는 정도뿐만 아니고 그냥 사회를 상대로 생물학 테러를 협박을 하면서 뭐 1,000억 원을 내놔라. 뭐 이런 사람들이 안 생길 거란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생기는 거고 전까지 우리는 그냥 일단 마음 편하게 좀 있죠. 네. 뭐 어떡하겠어. 어떻게 대비하기가 힘든. 네, 그렇죠. 네. 그러게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처음에는 좋은 뉴스 같은 느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둠스데이 멸망의 하나의 한 길을 또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의 톤 자체는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사는 젊은이 좀 약간 이 벤처 정신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가깝게 읽긴 했었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 청년을 보라. 내성을 가진 대장균을 만들었다. 예, 요즘 뭐 메이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제 바이오 메이커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저는 그 청년의 그 게라지에 차고에 본인은 이제 보여주지 않겠지만 고양이랑 개를 붙여놓은 거라든가 그런 괴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뭐 이제 아까 그 형광 해파리 실험도 사실은 결국은 뭐 형광으로 빛나게 하는 데는 실패했고 이게 뭐 지금 단계에서 뭐 거기까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좀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생명공학 쪽에 규제가 되게 좀 심한 편이잖아요. 네. 유전자 가해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훨씬 많고 워낙에 규제가 심한 편인데다가 또 이제 연구윤리 관련해서 이제 뭐 황우석 박사 이 건 이후에 더 심해진 게 조금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불평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꼭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읽으면. 네, 뭐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열심히 희망적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미 분위기가 뭐 멸망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건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과 이런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정도 아는 걸로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어떤 희망. 네. 인류애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절망편에 이어 나오는 그렇습니다. 희망편. 네. 시퀄로 이제 희망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패럴림픽 얘기하면서 요즘 의족들 보면 이렇게 쇠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네.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렇게 탄력이 있는 거죠, 탄성이. 이걸 가지고 뛰면은 일반인보다 훨씬
잘 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전에 방송에서. 네. 근데 어떻게 생긴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무슨 의족이 아니고 뭐 좀 새로운 미래의 바이오 무슨 다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네,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그 선수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피스토리오스. 네. 네. 요즘 좀 뭔가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아, 그렇죠. 예. 아내를 죽였다 어쩌고 해가지고 말이 많은. 하여튼 근데 그분이 범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드에서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네. 그래서 이 다리가 우리는 미래가 되면은 뭔가 기계 장치가 가득 찬 전선과 이런 의족이 생겨날 거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600만 불의 사나이 다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600만 불의 사나이가 이제 한쪽 팔과 양다리 한쪽 눈이 이거 기계잖아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다가 600만 불의 사나이가 어떤 여자를 구해줬어요. 네. 아줌마를.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팔에 부상을 입었는데 네. 이제 껍질이 벗겨져서 안에 기계 스프링 이런 게 좀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고맙다고 하다 말고 그 기계를 보고는 너는 뭐냐 막 그러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슬펐어요. 그 비애가 바이오닉 맨의 비애가 네. 나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그 스프링 뭐 이런 괜히 막 그런 거로 가득 찬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죠. 전자제품 삑삑하고 막 불 들어오고 있고 그 피부로 가려진데 거기 왜 다이오드 빛을 왜 놔? 거기서 왜 그런 설비를 해놨을까요?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소재로 심플하게 그냥 탄성 정도만 주고 뭐 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이게 블레이드란 건데 네, 이거 진짜 어떤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애인데 네. 그 장애를 마치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유용한 건 그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는. 아예 그냥 그 실용성만 보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런 게 나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좀 쿨해요. 물건이. 생긴 것도 그렇고 네. 아주 샤프하고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구입을 하려면 이제 몇백만 원 이상 드는 굉장히 고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지금 생겨 있냐면 도쿄에 일본의 XIBORG니까 뭐 자이보그쯤 되겠어요. 자이보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블레이드 라이브러리, 이게 다리가 블레이드잖아요. 블레이드 라이브러리라 상점 같은 걸 도쿄에 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족을 쓰시는 다리가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블레이드를 24시간 동안 빌릴 수 있게. 임대군요. 단돈 $9에. 우와. 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착용을 해보고 한번 24시간 동안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도록 그래서 뭐 필요하면 나중에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렌트 서비스가 일본에서 도쿄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들 뭐 학생층들 물론 어른도 오지만 와가지고 이제 블레이드가 종류도 되게 많아요. 거기 24개인가 쫙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긴 거 짧은 거 뭐 특성이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 이제 착용을 하고 뭐 나갔다 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네. 그래서 운동장 가서 애가 뛰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애가 이제 인터뷰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잘하고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움직이고 네. 또 스프링 같은 거니까 좀 가볍게 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게 이제 비싼 장비인데 적어도 이거를 내가 꼈을 때 이거 그냥 뭐 우리가 뭐 한번 사서 한번 24시간 써보고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죠. 예. 이걸 직접 착용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네. 이걸 끼므로써 내가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훨씬 일반 의족보다 혹은 네네. 심지어 의족이 없는 경우보다 네. 훨씬 낮게 어떤 나은 생활 혹은 뭐 나은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럼 통해서 아무튼 자기의 그 가능성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평소 일반인이라면 거의 이제 접하기 어려운 그런 고가의 물건을 이렇게 해보게 한다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해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는 장애인들, 다리를 잃은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고 있고, 사실 요즘 뭘 10,000원에 하루를 빌립니까? 24시간에.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 뭐냐면 이 가게 자체에 이제 스포츠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착용한 다음에 뛰어보는구나. 예. 역시 이런 장비를 착용한 코치가 또 코칭을 해줘서
실제로 여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되게 사려 깊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옛날에 어디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아무리 발전해도 아주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거나 향유할 수 있는 고가의 아주 고가의 그런 것들이라면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물론 실제로 그런 의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멋있는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다리, 부츠라도 신은 것 같은 네. 그런 의족을 끼고 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도 같은 곳에 이제 두 다리가 다 잘렸는데 이분은 그래서 의족이 비싸서 그분들의 이제 수입에 비해서는 비싸가지고 의족이 계속 이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단 부위가 너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크니까 의족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비싸니까 의족을 못 바꾸니까 이제 척추가 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런 장구들 신체 대신에 이런 장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좀 도움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을 향한 단초가 되면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본은 확실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외골격의 로봇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로봇 시대가 되면서 일본은 확실히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리드하겠다는 의지 같은 게 좀 되게 확실하게 보이고, 그 2020년 올림픽에 자기네들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는 영상 본 적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되게 뭐랄까 인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진짜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뭐 무슨 뭐 안내 같은 뭐 이제 간단한 그런 것부터 뭐 짐 날라주는 거 뭐 이제 공항에서부터 뭐 경기장까지 많은 로봇들이 활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기술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잘 분배되면 좋겠다. 네. 특히나 네. 약품이나 뭐 치료의 기회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정말 큰 억울함만 느끼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희망적인 얘기. 네. 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기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실험적인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짜 왜 이런 생각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한번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자, 이제 저희들의 이런 얘기는 끝났고 저희 K 박사님께서는 진짜 과학적 뉴스 대발견 대성취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무엇인가요? 이번 연말 특집으로 뉴스가 없어요. 사실 뭔가 따로 혼자 준비하신 줄 알았잖아요. 네. 사실 최 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공감됐던 게 뭐냐면 망원경들이 겨울에는 쉬나봐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뉴스거리가 이제 서로 공유하는 창이 있는데 와 진짜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뉴스가 네. 없어요. 정말 특집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 있으신 겁니까 오늘?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는 아니고 그래도 꽤 이제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죠. 네. 작은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네. 허블 울트라 딥필드를 더 심화시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럼 울트라보다 심화됐으면 더 과격한 표현이 나오군요. 원래 사실은 울트라를 심화시킨 익스트림 딥필드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름 짓는 거 너무 웃겨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더 깊은 사진을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허블 울트라 딥필드도 이게 더 심화된 건 익스트림 딥필드고, 그러면 그 전에 게 있겠죠? 네. 그 전에 건 그냥 허블 딥필드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시초였죠. 네. 네. 허블 딥필드가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1995년입니다. 그게 벌써. 네. 20년 전이네요. 22년 전에 당시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을 컨트롤하는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텔레스콥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그 STSCI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소인데 거기 당시 소장이었던 분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그 하늘에 보면은 뭐 어디를 뒤져도 다 별이 있는 것 같지만 웬만한 망원경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크진 않고 아주 좁은 영역인데 지상의 망원경으로는 아무리 찍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허블 우주 망원경을 크기를 겨냥을 해서 10일 동안 찍은 거예요. 네,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럼 그만큼의 사용 시간을 따내기가 엄청 그 어려워요. 소장이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을 따내려면은 진짜 굉장한 경쟁을 뚫고 그게 말씀드렸지만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망원경은 예, 전 세계 천문학자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요. 받아서 채택 심사를 해서 가장 잘된 제안서한테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소장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래도 망원경 연구 소장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연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10일 정도 있는 거예요. 네. 탈탈 털어서 썼군요. 그 시간을 탈탈 털어서, 와. 네, 탈탈 털어서 결과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 찍어본 거죠. 야, 이런 건 진짜, 이런 뭐가 있을 거라는 직관이나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듣고 오면은 뭐 그런 데 한번 찍어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런 데를 딱 겨냥을 해서 그걸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그 이전에 무수한 연구 경험과 그쵸. 관측 경험과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 그냥 에이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네.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비트코인이 1BTC당 100만 원일 때 전체 집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사서 1200만 원일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뒤늦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해놓고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사진이 허블 디필드입니다. 보고는 깜짝 놀랐죠, 다들. 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분명히 빈 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한 거였는데 이거 재밌다 싶어가지고 다른 것도 다 따라했죠, 이제. 네, 뭐 천드라, 뭐 스피처 이런 게 다 따라했어요. 다른 파장에서도. 그래서 그게 일종의 유행처럼 된. 그래서 그 허블 우주 망원경, 그 허블 디필드로 나온 논문이 뭐 수천 개고. 그러니까 그 한 번 한 사람의 대담한 시도가 천문학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그렇네요. 네. 여기 있는 은하들이 되게 옛날 은하들이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이기 때문에 다 옛날 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초기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됐죠. 그게 어디를 찍었냐면은 그 북극곰자리 근처, 북두칠성 근처예요. 근처고 찍은 영역은 손톱, 엄지 손톱으로 가려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거기를 찍어봤더니 수천 개의 은하가 찍히는 거죠. 그 영역 안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제가 봤더니 우주 천구 전체 2,500만 분의 1 면적이래요. 엄청 작은. 진짜 손톱 하나니까. 거기에 이제 고무되어서 약 이제 7, 8년 후에 한 번 더 했어요. 예, 좀 더, 그때는 그걸로 목적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예, 그걸 했는데, 그 카메라를 한번 바꿨어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약간 더 넓어진, 네, 카메라를 가지고, 다시, 남반구에 화로자리라고, 포낙스라고 많이 하는데, 다른 곳을. 화로자리인데 이 자리가 화학실험로 자리래요. 네. 화학실험로 자리고 남반구 별자리는 옛날부터 안 붙은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별자리는 라부아지에를 기념해서 라부아지에가 화학자니까 화학실험대 비슷한 모양을 그려가지고 화로자리라고 하는데 현대 지은 거군요. 네, 현대 지은 네. 별자리 이름인데 별자리들을 쭉 보면은 남반구 별자리들은 좀 동물들 이름 많고 뭐 나침반 이런 거 있잖아요. 항해도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이폰 뭐 이런 거. 아이폰 자리. 삼각형 자리 이런 거. 그러니까 남반구 이름들은 조금 북반구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별자리들을 서양 사람들이 언제 처음 봤는지가 대충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반구 별자리를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2003년에 이번에는 2003년에 이것 또한 12일 정도 노출을 해서 더 긴 시간을 허블 디필드는 총 30에서 40시간 정도 노출을 준 거고 그러니까 10일 내내 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찍을 때 몇십 분 정도 노출을 쭉 하고 닫고 또 이제 쭉 하고 닫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쭉 노출을 해버리면은 별빛 말고도 그 우주선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무작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찍어서 합쳐야지 없어집니다. 이거 야경 찍을 때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노이즈가 그렇죠. 노이즈를 줄이는 거는 오히려
한 번을 길게 노출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노출해서 합치는 게. 그래서 내가 야경을 잘 못 찍었군요. 어떻게 찍나 했네. 그래서 그 천문학 노출 긴 사진들은 한 번에 길게 노출한 게 아니고, 네. 예, 그 여러 번 노출을 한 다음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장이 쭉 있으면 별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노이즈 그렇죠. 패턴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네. 이제 상쇄시켜가지고 네. 영상을 얻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메디안으로 합쳐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뭘 한 건가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또 똑같이 찍었죠. 네. 예, 똑같이 찍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들이 그게 보름달의 약 65분의 1 정도 크기. 엄청 작은 영역. 크기네요. 예, 아까 말했지만 손톱으로 가려질 수 네네. 있는 크기. 와. 그게 전 하늘의 1,300만 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네. 허블 울트라 디필드가. 예. 네. 그 안에 10,000개의 은하가 찍혔습니다. 아하. 와. 그래서 거기에다가 1,300만을 곱하면 1,300억이 되죠.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 우주의 은하의 수가 1,300억이다라고 합니다. 우주의 은하의 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네. 센 겁니다, 이렇게. 그렇네요. 예, 계산한 게 네, 아니고요. 손톱 크기를 세놓고. 예, 계산한 게 아니고 사진 찍어서 센 이론이 아니고 예. 실제 관측을 한 결과야. 질량은 알고 있거든요. 네. 질량은 이론으로 계산이 돼요. 네. 근데 그 질량이 몇 개의 은하로 흩어져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예. 그거는 직접 세본 거죠. 다만 전수조사는 아니고 네. 표본조사. 표본조사. 네. 그 전수조사를 한 게 바로 허블 울트라 디필드입니다. 네네.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은 그 허블 울트라 디필드만으로도 또 수천 개의 논문이 나왔어요. 네. 나왔고 아까 말했지만 익스트림 디필드 나왔지만 익스트림 디필드는 그걸 다시 노출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했던 거를 다 모아서 끌어모아서 이것저것 다 여러 개를 끌어모아서 다시 만든 게 익스트림 디필드고 그거는 허블 울트라 디필드하고 같은 영역이고 네네. 중심부를 좀 더 그 정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남반구인 거죠? 남반구죠. 허블 디필드, 그냥 디필드는 그냥 북반구. 디필드는 북반구고. 예. 네. 그거는 그 허블 궤도가 그때 남반구 찍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빈대를 찍으면 되니까 네. 꼭 뭐 남반구냐 북반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주는 다 균일하고 등방하다고 믿기 때문에 네. 아무데나 찍어도 똑같다. 네. 네, 그 허블 울트라 디필드에서 분석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을 정도로 네.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었으니까 15년 가까이 됐으니까 벌써.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은 거기 있는 은하들을 분광 분석을 한 겁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스펙트럼 했군요. 분석. 이거는 완전히 또 그냥 광학으로 찍는 거하고 찍어서 이제 보는 거하고 네. 분광 관측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하. 예,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보통 말로 10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진 1000장보다 스펙트럼 하나가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빛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뭘로 이루어져 있고 네. 뭐 속도가 어떻고 다 나오잖아요. 그거 왜 안 했을까? 할 법도 했는데. 그러게요. 했는데 많많이 못했어요. 그동안 되어 있었던 게 한 160개 정도 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는 1338개의 은하를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네. 예, 한꺼번에 다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게 워낙 좁은 영역에 많은 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톱보다 작은 영역에 10,000개 은하가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진으로 볼 때는 실제보다 오히려 훨씬 크게 보는 거예요. 네. 사진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달 찍어놓은 것보다 훨씬 65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에 10,000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은하 개개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분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연구는 분광기를 이제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분광기 픽셀 하나하나가 다 분해가 가능한 픽셀 우와. 하나하나에서 분광이 가능한 우와. 네, 그런 기계를 분광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은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별들이 많이 있는지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색 편이 레드시프트를 네네. 정확하게 측정을 하니까 사실 레드시프트 측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이게 가시광선 하나로만 찍으면 안 되지만 이게 뭐 적외선으로도 찍고 네. 자외선으로 찍고 다 했거든요. 필터를 하나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밝기 차이를 가지고 그 적색 이동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토메트릭 레드시프트라고 해서 뭐 측광 적색 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거리는 구할 수 있지만 아주 정밀한 거리는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기는 오차가 꽤 컸어요 그동안. 네. 근데 그걸 아주 크게 줄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은하. 우주 초기의 은하들인데 그게 뭐 몇 억 년 나이 차이가 오차 살짝이지만 몇 억 년이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는 그 몇 억 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이를 정밀하게 해상도를 높이기 때문에 훨씬 더 초기 은하의 진화에 대해서 더 잘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게 새 뉴스입니다. 네. 더 잘 연구를 해서 뭐가 나왔다? 아직은 네, 연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플루토늄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다. 그럼 그 은하 규모의 대핵전쟁으로 은하 전체가 멸망한 결과잖아요. 별 하나하나가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설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도는 은하 충돌이 네. 이제 우주 탄생 20억 년까지는 굉장히 많았고 아하. 계속 늘었고 그 이후로는 줄어들었다. 이런 정도. 이게 지금은 이 정도로 나왔지만 그게 다른 이제 이론이나 그런 거하고 결합이 되면 오. 네, 시나리오나 그런 게 훨씬 더 네. 정교해지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과학 연구는 이렇게 꾸준히 여러 사람의 노가다에 직접으로 이루어진다. 어마어마한 노가다를 해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지난달 뉴스처럼 뭐 중력파 막 이런 거 발견하거나 네. 뭐 이제 이런 큰일이 있으면 아, 막 과학자 되게 멋있고 될 걸 그랬다 그렇죠. 싶다가도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죠. 네, 배우는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노가다 중에서도 꽤 성과가 있는 노가다고. 네, 각광받는 노가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유럽에서 나오는 그 천문학 잡지로 제일 유명한 게 아스트로노미 앤 애스트로피직스. 네. 네. 특별호로 10편의 논문이 아. 이 연구로 10편의 논문이 오,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된 과학계 뉴스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지상망원경에서는 아무리 길게 노출해도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허블 울트라 딥필드처럼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네. 대기 때문에. 네. 네,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적응광학이라는 기술이 네. 있습니다. 용 기자님은 혹시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나 아, 보네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런가요? 되게 멋있는 얘기니까 한번 해줘요. 네. 지상망원경은 아무리 망원경이 커져도 그 대기 때문에 네. 대기 흔들림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게 옛날의 정설이었는데 네. 네. 최근에 그 대기 흔들림을 보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 게 레이저를 쏩니다. 그 대기에다가 네.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를 관측을 하면은 우리는 레이저는 모양을 아니까 네. 그죠. 예. 물이 모든 걸 알고 있듯이. 레이저의 모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그 레이저를 관측을 하면은 대기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알 수 있죠. 오. 네, 그걸 관측을 해서 그 거울을 움직여서 보증을 합니다. 아. 그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매우 그런 거죠. 네. 네. 실시간으로 대기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보증을 해서 실시간으로. 네, 그 대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와. 그래서 사진 중에서 그 좋은 망원경 사진 중에서 레이저를 쏘는 망원경이 있거든요. 네. 레이저가 쫙 나가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쏘는 레이저가 적응광학을 하기 위해서 와. 네, 그 하늘로 레이저를 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거의 대기가 없는 것처럼 우주 망원경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망원경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죠. 네, 예전에는 뭐 20m 이상의 망원경은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키워봤자 어차피 대기 때문에 안 된다. 네. 네, 그런데 대기가 보정이 되니까 30m, 40m, 심지어는 100m까지. 아, 그래서 네. 망원경이 큰 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런 거군요. 큰 망원경이 가능하다 이제. 네.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반사경을 막 20m, 30m씩 되는 망원경 좀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그 기술도 참 대단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 뭐 진짜 최첨단인 천문학이 되니까요. 네. 아, 그러네요. 그 공학적인 그 기술이란 게 정말. 네. 와, 그럼 이 보정 기술이 있으면 어찌 보면 비용 대비 효과에서 지상망원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아, 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우주망원경은 앞으로는 이제 대기를 통과 못하는 건 어차피 우주에 나가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건 우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네. 네. 나간 우주망원경은 물론 가시광선도 하지만 이 망원경은 적외선을 더 중시하는 네, 그런 네. 식으로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또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발견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 또 여기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서 이걸 접하겠습니까? 여러분 허블 딥필드 이런 거 찾아봐도
우리나라에 이런 정보 잘 안 나옵니다, 정말로. 네, 네.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뒷얘기 같은 건 거의- 아마 들어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이렇게 특별히 연말로 연말 특집으로 마련한 이 네. 특집 뉴스였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평소에는 노가다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역시 만족스러운 뉴스로 점철됐던 본 뉴스는 여기서 끝내고 또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네. 그렇죠. 이용의 집착 분석이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점점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집착 분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한 일침도 때로는 가하고. 아니, 우리를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본 프로그램 시작한 다음에 네, 저희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대 자본을 움직이고 거대 자본.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고 네. 예, 이제 메인 뉴스 여기서 끝내고 이용의 집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용의 집착 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죠. 이 부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SBS 뉴스에서 저희 이용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취재했던 탐사보도. 탐사보도. 정말 예, 진정한 쾌거. 탐사보도였어요. 그 파토님 팔아가면서 지문으로 분석하는 우리 아이의 미래 뭐였더라? 적성, 적성. 성격. 네, 지문적성. 네. 지문적성 검사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 상당히 타협 문제가 될 정도로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얘기하는 뉴스가 나왔었죠. 네, 거의 비과학적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그럼으로써 어린아이들의 적성을 너무 쉽게 결정해버려서 오히려 그 막아버리는 네.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네.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거의 표절 아니었나요, 그거?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그래도 혹시 모른다라는 내용은 빠져있었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뉴스공장 가서 도 했거든요. 그건 제가 이용 기자한테 허락받고 했습니다. 네. 아마 뉴스공장을 들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원소스는 우리 이용 기자라는 거.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검사를 받는 분들보다도 그게 뭔가 판매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직접 검사를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뉴스에 공중파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네. 공론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회의 긍정적인 어떤 그 감시자 역할 그것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다는. 근데 실제로는 그걸 보고 한 건지 그냥 정말 문제가 돼서 취재하신 건지 모르죠. 근데 그렇죠. 저처럼 그냥 동네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저희지만 뉴스공장 얼마 전에 저희가 어디 가가지고 들었는데 한 달에 물론 프로그램 많긴 하지만요 매일 하니까 네. 한 달에 다운로드가 7,500만이래요. 뉴스공장. 예. 네, 와. 근데 매일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네네네. 나눠야 되긴 하죠. 30으로 나눠야 되긴 하죠. 네. 네. 와. 우리는 한 달에 4개 올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에 한 40만 정도 들으니까. 네. 우리도 많이 듣지만 또 뉴스공장도 많이 듣고 해서 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해요. 네. 아이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용 기자의 어떤 그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네. 이렇게 막중한 줄 미리 알았으면. 준비할 때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냥 가끔씩 하는 그런 시시한 거 말고 네. 본인의 책임에 맞는 그런 아주 중차대하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도 준비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심장박동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가 네. 좀 맥이 좀 빠지는 뉴스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알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우주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네, ISS. 거기 외벽을 거즈로 닦아가지고 지구로 가져와서 연구를 해봤더니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나왔대요. 오!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뉴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ISS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우주 유영하면서 이걸 했대요. 예. 이걸 한 안톤 스카플러로프라는 사람이 러시아 통신사 타스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타스통신. 예, 네. 타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 통신사죠. 예, 타스가 2014년까지 이타르타스. 예, 이타르타스. 예, 이거였고요. 1902년 설립이 됐고요. 네. 유관순 열사랑 동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2017년이니까 진짜 옛날에 설립된 아주 믿을만한 통신사죠. 안톤 스카플러로프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박테리아는 발사하는 과정에서는 없었던 거고 우주 공간에서 다른 박테리아에 오염이 될 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외계에서 날아와 붙은 걸 거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데일리메일도 아니고 네. 세계 4대 통신사예요. 네. 그러니까 로이터, AP, AFP 다음에 다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뉴스니까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도 이제 네. 혹시나 막 열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 유력한 언론사들에서도 이 소식을 받아 썼습니다. 어떤 그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 말고 무슨 막 그 인디펜던트 이런 그 데서 네. ISS랑 외계인 합성해놓고 막 이런 인디펜던트에서 그런 걸 했어요? 인디펜던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되게 그럴듯한 언론사에서 가디안이니 이런 정상적인 언론사에서 네. 그런 것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하는 거죠. 네, 네. 이제 세상 모든 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라면체인데 라면체는 뭐예요?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라면 뭐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외계 생명체를 확인한 최초의 케이스. 그렇죠. 동시에 외계 생명체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네. 불과 지구에서 뭐 몇백 킬로미터 상공이잖아요. 이 우주 공간을 떠다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청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도 지구상의 생물체나 거의 똑같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좀 그럴듯하잖아요? 네. 언론사도 그럴듯하고, 그래서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단 박테리아 발견 자체에 관심이 거의 없었고요. 네. 뭐 한두 개 나왔나? 우리나라. 거의 안 나왔죠. 네. 거의 안 나와가지고,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정정 기사도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뭐 박테리아가 외계에서 나왔다는데 뭐 그게 뭐 어쩌란 말이냐. 예, 그죠. 반박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톤 스카플로로프가 만약에 박테리아 발표를 제대로 할 거였으면 여러 근거와 함께 논문으로 썼을 텐데 맞죠. 그냥 언론 인터뷰로 흘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주 친숙한 형태의 박테리아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네. 우주정거장에 외부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구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우주 먼 곳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고 참고로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드나듭니다. 여기가 우주긴 한데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렇죠. 설령 발사 당시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이 박테리아를 회수해온 것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보통 뭘로 수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가져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주선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외벽에 붙었을 가능성이 이제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비처럼 내릴 가능성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옥함의 면도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아온 박테리아를 전제하려면 네.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그렇죠. 거죠. 복잡한 얘기가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구에서 올라간 박테리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타스를 비롯해서 러시아 언론사들이 그렇게 막 엄청 믿을 만한 그렇진 않다. 물론 훌륭한 언론사인데 아무래도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게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우주선에 미생물이 묻어나가는 것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지구의 미생물이 외부의 천체를 오염시키거나 네. 네. 그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은 꽤 오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구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렇죠. 네, 뭐 아메리카 이런 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허버트 조지 웰즈의 우주 전쟁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우주에 이제 미생물이 간다거나 네. 우주에서 미생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컨셉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67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우주 협약이 승인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나사 내부 규약에도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선을 내보내기 전에 살균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비행체 하나당 박테리아가 50만 박테리알 스포르스, 그러니까 세균 홀씨가 50만 개 이하여야 된대요. 그리고 화성에 보낼 때는 이거 나사에서 이제 스스로 정한 어떤 네. 규칙인데 화성으로 보내는 건 30만 마리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아, 뭐 하나도 허용 안 한다 이런 건 아니네요.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 보이는데 바닷물 티스푼 하나에 있는 박테리아의 1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얘네가 살균 과정을 견디고 우주로 나가도 이제 대부분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안 죽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친구 물곰 같은 애들이 안 죽고 살아남아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러시아 우주인의 거지에 묻어서 네. 지구로 귀환하는. 참 재미있는 우주 여행이었네요. 네. 네, 그러게요. 실제로 그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갔다 왔잖아요. 네. 격리됐었습니다. 네, 맞아요. 들어왔을 때. 맞아요. 다른 격리되어서 뭘 묻혔을 뭘 묻혔을까 모르니까. 네. 아,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이런 거 하는 직업. 네, 맞아요. 네, 맞죠. 그죠. 예. 태양계 방위군. 네.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행성보호관. 행성보호관. 네. 네. 그게 네. 딱 요구하는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이 격리됐는데 버즈 올드린이 나중에 얘기했어요. 네. 자기들이 격리되어 있는데 개미들이 돌아다니더라고. 아이고. 미국도 이렇게 허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거 허접할 수도 있는데 달리 생각하면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미생물 단위로 내려가면. 그렇죠. 맞아요. 개미 정도도 개미도 못 통제를 막아요. 못하는데.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쉬운 게 아닌 거죠. 쉬운 게 아닌 거죠. 저 행성 행성보호관. 보호관이 제 역할을 잘 못한 거네요. 그 경우에는. 그때는 없었죠. 외계 생명체 찾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생명은 생기기는 어려운데 일단 죽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화성이나 다른 천체에 사람이 간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미생물을 발견했을 때 이게 원래 있던 건가? 아니면 지구에서 온 건가?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걸 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만일에 지구와 전혀 다른 생명체다. 그럼 쉽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규소 생명체고 이러면 모르는데. 뭐 DNA가 전혀 다르다거나 네. 아예 DNA가 DNA가 없다거나 없고. 뭐 아니면은 그런 뭐 건데. 세포 핵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든가 네. 뭐 네. 이런 거. 근데 그렇지 만일에 진짜 비슷해버렸다. 그러면 정말 이거 확신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뭐 힘들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지구에서 볼 수 없는 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워낙에 박테리아가 또 간단하니까요. 네. 그렇죠. 혹시 지구에서 간 애가 바뀌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살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가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간은 살균이 불가능한 데다가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대한 박테리아 배양기다, 인간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는 곳에는 박테리아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성에 생명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우리는 화성을 가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박테리아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화성을 침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과학자들이. 네. 사실 말이 되는 거고. 네, 맞는 말이죠. 그 마션 영화 볼 때요, 진짜 그게 신경 써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돌아다니면서 온통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진짜 엄청 신경 그럼 뭐 써가지고. 식물을 심으면서 네. 그 변을 자기- 가지고 네. 막 네. 그것도 하고 저 비료로도 주고 그건 뭐 엄청난 오염이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혼자 살겠다고. 네. 혼자 살겠다고 화성을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이거.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화성에 살고 있는 어떤 모종의 생물의 입장에서 마션 얘기를 역으로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죠. 화성 생태계에. 그렇죠. 그러고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아바타에서 그냥 활 들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고요.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람 자체도 위험해진대요. 그러니까 우주선에 사람만 고립돼 있는 게 아니라 네. 박테리아도 고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균실, 지구상에 있는 무균실 이런 데는 계속 환기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환기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박테리아도 그 소수 병원체들이 그냥 계속 있기 때문에 얘네가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박테리아와 장기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갑자기 어떻게 변해서 병원체가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성에 가는 게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하거든요. 네. 어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립돼서 생활해야 되고 뭐 무중력 상태에 뼈약해지고 그런 어려움 중에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게 뭐 의외로 그냥 별 문제 안 생길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고립된 환경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돈다. 그 안에서 생겨나서. 네. 네. 심지어 지구엔 없는 병이. 네. 그 박테리아는 계속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짧으니까 네. 아주 빨리 돌연 변이를 할 것이고 네. 그러면서 그 상황에 적응해가지고 병원체가 되고 네. 그래서
그 안에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병을 옮고 죽고 하는 와중에 걔네들이 구조돼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니, 지구로. 그래서 지구에 병을 퍼뜨리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그럼 뭐 SF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우주선이 그렇죠. 도착해가지고 그렇죠. 들어가 봤는데 막 다 죽어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굳이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네. 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종말이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말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든지 간에 우주선 외벽에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영하 270도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냥 이것만 얘기했으면 그냥 와 놀랍다 이랬을 텐데 이걸 외계 생명체 떡밥으로 이 기사를 푸니까 오히려 그냥 김이 빠지고 만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찾아보면서 제가 놀랐던 점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라는 기사가 났지만 어쨌든 외계 생명체로 기사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반응이 그냥 미지근해요. 그랬나 보지 그냥 이랬는데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좀 외계 박테리아라는 말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좀 걸리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인의 47%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뭐 네, 우주 저도 믿으니까요. 어딘가에 외계인이 살고 있죠. 네, 네.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적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조사 대상의 이제 39%, 그러니까 47%의 39%가 아니라 전체의 전체, 39%가 이 외계인이 지구에 왔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하. 예, 여기부터 좀 의아해지게. 39%면 되게 많네요. 네, 그렇죠. 거의 거의 3명 모이면 1명은 네.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39% 중에가 아니라 전체 중에 네. 전체의 18%는 외계인 납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피랍 사건들 이런 걸 믿고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 대상의 전체 중에 17%는 그러니까 외계인 납치를 믿고 있는 사람보다 1% 적죠. 네. 네. 이 사람들은 외계인을 직접 봤다고 믿는데요. 아이고. 자기가 외계인이나 UFO를. 예. 그러니까 외계인 납치를 믿는 사람만큼 외계인을 직접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27% 정도는 외계인을 목격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놀랍죠? 뭐 미국 놀라울 거 없어요. 미국 지난번에 저 통계를 봤는데 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음모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음모론인데 정부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정신을 조작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TV 속에 숨어 있는 광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프레임 안에 하나 넣어가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 미국에 보면은 저쪽에 알래스카 쪽인가 어딘가 하프라는 그 초저주파 안테나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게 기상 관련돼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장비였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인간을 정신을 조작하고 네. 이런 것을 믿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네. 저는 딴지일보에서 일하던 때 네. 마인드 컨트롤을 믿는 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굉장히 진지하셨고요. 우리 한 딴지일보에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에서 안 받아줬을 때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마인드 네. 컨트롤 피해자 모임이 있고요. 그 한국에서 지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음모론이 메이저 음모론은 아니잖아요. 이쪽이. 네. 근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메이저 음모론이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 통계 자체가 미심쩍긴 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폭스사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피닉스 포가튼이라는 그 영화를 런칭하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영화를 런칭하면서. 네. 이게 약간 최근인가요? 외계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잊혀진 불사조네요. 네. 그래서 무슨, 그런 관련된 사건, 이런 외계인이 대형을 지어 날아가는 그런 사건에 관한 영화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딸린 조사여가지고 미심쩍긴 한데, 근데 조사 대상이 1,700명인가 뭐 그래요. 와. 네. 그러니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의구심이 좀 생기다가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조사는 또 있습니다. 다른 조사예요. 완전히 다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 1,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3.7% 정도가 외계 도마뱀이 지구를 지배한다는 극단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네. 이른바 reptilian 음모론. 네. 저거는 저 영국의 데이빗 아이크가 네.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음모론이죠. 네. 영국에 있을 때 직접 책을 구입해서 네. 그 음모론의 정수를 제가 또 연구하게 됐습니다. 옛날 드라마 V 아닌가요, 그거? 아, 그렇죠. V랑 비슷해요. V랑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V는 외계에서 그냥 온 거잖아요, 얘네들이. 네. 이 경우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구에서 같이 살면서 지구를 이제 뒤에서 숨어서 지배한 그림자 정부인데 그 그림자 정부의 멤버들이 이제 파충류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 다 파충류고 근데 얘네들이 일종의 그 차원 무슨 뭐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눈엔 인간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끔씩 그게 벗겨질 때가 있는데 TV에서 보면은 이제 영상 깨져가지고 이상하게 볼 때 있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그게 등장한 순간이라면서 이렇게 유튜브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캡처를 했군요. 뭐 캡처 동영상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명백한 동영상 증거들이 있는데도. 근데요. 제가 이걸 좀 연구를 진짜 했거든요. 정말 1도 안 믿지만 그 영상 중에 100개, 2개 정도는 싶은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TV에서 녹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푸른데 눈을 감았다 뜨는데 눈이 일자로 보인다거나 그리고 혀를 날름거리는데 혀가 둘로 나눠져 있다거나 가끔 우리 혀 잘 날름거리시는 이렇게 대통령 한분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직 대통령 계시죠? 네. 혀를 이제 날름하잖아요, 말하다가. 근데 2개가 확 나갔다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합성이면 할 말 없는데 그걸 이제 캡처했다고 올리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합성이 아니라면 저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는 랩틸리아 음모론은 사실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님을 보고 그분 살짝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야. 뭐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네. 어느 대통령인지 우리가 말 안 하면 되니까. 그럼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고요, 둘 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을 한 300개쯤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재미는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격을 했고.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귀신 보는 것처럼 미국 애들은 외계인 보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 눌리는 것처럼 걔네들은 외계인한테 납치당하고. 우리는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랐는데. 걔들은 그런 영화를 보고 자란 거예요. 뭐 엑스파일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춘기 때 우리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여자 귀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몸 위에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외계인의 실험실에 가서 약간 그런 좀 실험을 당하거나 이런 꿈들도 되게 많이들 꾸고 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비웃고 있는 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의 존재를 그러니까 뭐 외계 박테리아? 뭐 어쩌라고 뭐 이제 발견된 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미국 대중의 과학적 인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바 있는 미국 낙농센터의 그 조사 결과죠. 미국인의 7%가 초코우유는 황소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답답한 거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일단 초코우유가 황소에서 나온다는 그 색깔이라든가 성분 문제도 있는데 황소가 젖을 만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또 핵심적인 거 하나를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황소, 그러니까 노란 소에서 나오는 건 커피 우유 아닙니까? 초코우유는 흑소에서 나오는 거. 진짜 미국 사람들. 상식인데 그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구나. 아이 참. 그러니까 초코우유인 줄 알고 이렇게 짜서 마셨는데 커피 우유라서 잠 안 오고 뭐 이런 거. 다들 겪어본 거죠, 뭐 그거야. 뭐.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성인 1746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도를 보여주고 북한이 어딘지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봤어요, 그거. 그랬더니 36%가 북한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오, 높은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4%가 몰랐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어디 찍었는지 지도도 공개했는데요. 그러니까 찍은 지점을 다 점으로 찍어놨어요. 근데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당연히 나만 찍은 사람 많고요.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 몰라도 이라크, 이란 좀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찍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라크, 이란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뭐
부르키나파소를 찍어라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찍죠? 그거보다는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인도를 찍은 사람들이 네. 그 거대한 인도를 아. 찍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유, 뭐 그러니까- 호주 찍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주면서 네. 여기서 부룬디를 찾아라 하면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북한이 어딘지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중국이나 인도가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맞지 않나. 그쵸. 혹시 네. 미국을 찍은 사람은 없나요? 아, 지도에 미국 자체가 없는데요. 아시아 지도입니다. 대신 괌을 찍은 분은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진짜 호주 찍은 건 너무 네, 호주 찍은 사람들 봤어요. 네. 뭐 러시아 굉장히 다양합니다. 러시아, 몽골, 아프가니스탄 여러 군데를 찍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재밌는 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다른 조사를 한 거죠.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러니까 외교적이고 뭐가 그냥 방치해야 된다, 북한을. 아. 모르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나 강경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하. 모를수록. 아. 모를수록. 그러니까 북한의 위치를 알고 모르고 때문에 이제 뭐 공격하는 걸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의견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경향이 있는 것은 보입니다. 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살고 있는 세계 이외의 세계가 그냥 다 그렇죠. 포린. 네, 그냥, 남인 남. 남. 네. 예. 그 남이니까 있거나 없거나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 방치하거나 없애야 할.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통계인데, 미국인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의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10대들이 더 잘 알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아주 고연령대로 가면 또 압니다. 어디든지. 한국전, 참전. 네. 그런 것들. 근데 한국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또 통계가 이상한 게,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때 있잖아요. 2006년이 무렵. 네. 이라크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네. 그런데도 60%가 이라크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위치만 모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 중에, 조사를 한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반절 정도가 미국의 뉴욕주가 어딘지를 몰랐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미국의 주 중에 특히 미드웨스트라고 말하는 네. 그 중서부주들은 정말 거의 몰라요. 네. 우리 일식 보러 갔던 그런 주들 있잖아요. 네. 그 동네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나라 지도에서 예를 들어 제천 이런 거 찍으라면 잘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뉴욕 주면은 우리로 치면 서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서울은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북한의 위치를 아는지 여부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가 학력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그러니까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거죠. 네. 가장 많이 맞힌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고학력자들의 정답률은 53%였습니다. 높은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절반 이상은 북한이 어딘지 모르고 있어요. 네. 심각한 문제죠.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 있잖아요. 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이 나오는데,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나오는 게 항상 월남전, 한국전쟁, 그리고 쭉 내려가면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 네. 이 정도가 다 히스토리 채널의 거의 대부분의 이 내용이에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가끔 그리스 로마 나오고, 네. 다른 나라의 무슨 좀 로컬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옛날 역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그게 다예요, 대부분. 70%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거 보면서 얘네들 정말 이러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죠. 그럼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등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됐죠. 자꾸 보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EBS 다큐프라임이 진짜 괜찮은 프로라고 느낀 게, 예를 들어 크메르 왕국사 이런 거 다큐멘터리 해주거든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없죠.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네 역사 한 200년 내려가는 그게 다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엔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그냥 그 채널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이 기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지리학이 중요한가의 저자 하름데 블레이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지리에 대한 지식이
고립주의와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더 나아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전 세계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은 지구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지리적 문맹률이 높은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거하고는 반대로, 그러니까 지도는 잘하는데 별로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게 좀 유사역사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 하름데 블레이라는 분 말이 맞는 게 유럽 나라들을 보면은 제노포빅한 성향 있잖아요. 외국인을 얼마나 혐오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이민자가 적은 나라일수록 무슬림이나 아시아인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맞죠. 동유럽 이런데 좀 그 이민자들 없는 나라로 갈수록 그렇죠. 더 싫어합니다. 네. 안 보이니까 평소에. 네. 그런 것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라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물론 내가 좀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연구한 이런 것을 과학 따위가 지시한 과학 따위가 밝혀낼 수 있을 리가 없다. 그 대학에서 펜때만 굴리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연력학 뭐 그런 그 고정관념 깨주겠어요. 이론의 틀에 갇혀서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 엘리자베스 썬더스 교수는 미국인들이 합리적으로 무지하다. 즉 자신들이 스스로 여러 국가에 대한 미국의 여러 외교 정책을 철저히 연구하는 대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외교 정책에 관한 견해를 미국 사회 엘리트와 언론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미국인들 놀리는 게 사실 재밌지 않습니까? 가끔 나오는 이런 통계가 재밌죠. 요즘은 좀 논리마다 더 싸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기는 한데 다시 우주정거장 박테리아로 돌아와서 저 얘기하고 있던 거 잊어버렸었어요. 우주정거장에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4년에도 ISS 외벽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때는 이때 떴던 기사들은 대체로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겠다 정도 기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계에서 왔다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때. 그냥 왜 저기 박테리아가 있지? 이렇게 이 정도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톤 스카플러로프 씨가 뒷북을 친 걸 수도 있어요. 우주정거장이 기껏해야 높이가 뭐 한 350km, 뭐 400km 그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저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박테리아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설마요. 모르겠는데 우주라고 딱히 우주라고 하기에도 그러게요. 너무 가까워요 지구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로켓이나 이런 거에 외벽에 붙어 있다가 지금 발사 과정에서 떨어져가지고 궤도 비행하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시체들은 많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 붙을 정도면 지구에 무지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러게. 다 왔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갔겠지 정도로 지금 지구에서 안 가면 어디서 왔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누구한테 붙어서 갔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몰라도 어쨌든 지구에서 간 걸 텐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은 인류가 어디에 가거나 혹은 어디에 뭘 보내거나 간에 필연적으로 미생물들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몸속에 잔뜩 담고 가잖아요. 그러게요. 저거를 걱정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 윤리적인 문제, 과학기술적인 문제도 또 이제 앞으로 결국은 대두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과천과학관에 가서 천체투병관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 그 엘크로스라는 탐사선 얘기가 달 탐사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는 걸 보니까 인간이 갔을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을 측정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측정 없이 인간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우주계획의 많은 부분이 합리적 무지로 그냥 덮어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거의 못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합리적인 무지의 영역에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구자도 아니면서 알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별로 관심을 못 끈 게
당연히 지구에서 갔겠지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외계인이 살고 있는데 박테리아 따위가 뭐가 중요해? 아, 내가 작년에 외계인 만났는데 무슨 소리야. 뒷북들은 막. 네. 한편 음모론적 관점에서 이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아까 이 박테리아가 지구 박테리아 별로 다르지 않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외계에서 온 박테리아의 후손이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럴 수 그러니까 걔네들이 있겠네요. DNA니 뭐니 다 갖고 있는 것이 결국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수시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막 저 멀리 그 태양계 다른 곳에서 그렇죠. 어디선가 이렇게 실려와가지고 이렇게 혜성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바닥이 갈라진 데서 분출되는 물 뭐 이런 데서 네. 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새우도 나오고.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쵸. 저희 그 칼 세이건 살롱에서 그렇죠. 네. 가능할 수 있는데. 코스모스에서도 그런 예. 얘기 나와요. 네. 근데 이 일이 그것의 증거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아무 말이나 잘 믿어. 뭔가를 증거라고 얘기하려면은 제발 논문을 좀 쓰세요. 논문을 써야 돼, 논문을.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어둠의 세력이 네. 그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하는 걸 막고 있고. 그렇죠. 논문을 한 반 정도 썼는데 갑자기. 그렇죠. 예. 그 맨인 블랙이 와가지고 네. 논문을 찍고 요즘 누가 손으로 논문 쓰나? 눈물 찢어. 기억을 지우고 뭐 기억도 지우는데 컴퓨터 지우는 게 있어요. 일도 아니죠. 네, 뭐 이 정도 하죠. 네. 예. 이용의 집착 분석. 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서운하네요. 예, 좀 매번 좀 빵빵 터트려서 좀 매번 파장을 일으키면 좋은데. 예, 우리 이 팟캐스트가 과학뿐만 아니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무식했어 정도는 파장이 안 일어난다 이거죠. 네. 다 아는 뭐 거다. 아는 거니까.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지할 게 있는데, 지난번 저 과학 같은 소리 안에 끝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12월 16일에 마지막 과학 같은 소리 안에 공개 녹음이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저희 팟캐스트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랑 꽤 잘 알고, 또 여러분이 즐겨보시던 효린의 민박에, 네. 출연했던 문경수 과학탐험가께서 나오셔서 이제 재밌는 탐험 얘기를, 과학 네. 탐험 얘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아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나와서 그 자랑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유랑 술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저희 네, 들었거든요. 주로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맨날 해요 아주 그냥. 그 얘기로 과학 같은 소리 한 해가 점철되는 경우엔 제가 중간에 이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보통 이제, 효린박 가시기 전에는 화성 얘기하시고 서우주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요새 제주도에 좀 많이 꽂히셨더라고요. 지금 제주의 과학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업무드사 하면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아, 네, 12월 이제 목요일 강연이 저자 네. 강연입니다. 아. 네, 그 중에는 그 빅뱅의 메아리도 있고요. 이광환 박사님이 네. 거기 관장으로 계신. 네네네. 네. 그것도 있고요. 묘하게 우리 컨텐츠랑 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컨텐츠가 겹치는 것 같아요. 겹쳐요. 네. 과학기가 좁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문경수 탐험가가 원래 타이틀이 네. 그 과학 탐험가면서 그걸로 잘 모를 때 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방문연구원이라는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경수 탐험가의 책 저자 강연도 예정돼 있으니까 네. 한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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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아시네. 아마 마감됐을 겁니다. 네. 이건 뭐, 저희는 아직 마감이 안 됐고요. 네. 사실 마감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요. 12월 16일 네, 오후 토요일 3시. 오후 3시 벙커원.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우주 얘기도 좋은데, 일단 제주는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제주에 완전 빠져가지고, 네. 만나면 제주도 얘기하는데, 들을 때마다 되게 좋아요. 네,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 마지막 과학 같은 소리 하나입니다. 네. 그날 뵙도록 하죠. 네. 예, 그럼 저희 매우 흥미롭고 또 긴장감 있는 뉴스들로 마련했던 SBBC 뉴스룸. 저희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 그렇죠. 이게 연말 특집을 안 하는 게 너무 특별하네요. 네. 그러니까 평소와 전혀 다를 거 없는 게 특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힙하다고 하죠, 이런 거. 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